이재명 대표가 컴백하던 날 서설이 내려서 저 몇 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눈을 봤네요. 정말 포근하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추우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기분 좋은 느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김민석 영등포 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 건너 지역구. 길 건너 지역구. 가끔씩 저 동네로 밥 먹으러 가거든요. 네. 아 여기 김민석 지역이다고 꼭 계속 친구하고 이야기하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인재영입 4호. 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인재영입 4호. 이재명 대표 되게 좋아하시네. 네. 눈이 감기고 인물이 계시네요. 좋게 나왔어요. 저 보니까 아주. 이게 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면 회의 파트죠. 해외 대북 담당했습니다. 네. 두 군데 담당했죠. 그리고 2차장은 당시에는 국립 파트죠. 네. 2차장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바뀌었죠.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 3차장은 저 디지털 뭐 과학정보. 온라인 뭐 이런 거. 과학정보입니다. 네. 그때 바뀝니다. 근데. 네. 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왠지 뭔가 좀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같이 국가정보원 막 반대하고 뭐 안기부 이런 그랬는데 졸지에 국정원 차장이 돼가지고 나타날 줄은 진짜 몰랐죠. 저희가. 저번에 저 국가정보원 차장들 싹 갈고 국정원장까지 갈고 있던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사건 보면은 저는 그런 분석해 봤었거든요. 윤석열의 국정원에 대한 포비아가 있다. 쉽게 못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저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바꾸고 최근에 국정원장 쪽 이제 이 사람을 계속 돌렸잖아요. 네. 주미대사, 뭐 안보실장,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국정원이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모습은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파벌 간의 인사싸움으로 점철된 기간이다. 그리고 그 인사싸움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서로 좋은 자리에 배치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파벌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일 잘했던 사람들은 좌파다. 속된 말로 종북 좌빨이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 보내고 지원 근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지방 근무 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서로 좋은 자리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 암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교 라인이요. 예. 계속해서 국정원장으로 꽂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태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회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외국 기업 사실상 스폰서 받은 느낌? 예.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똑같은 케이스가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똑같은 네. 케이스도 해서 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구나. 저도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름이 뭐더라? 미국에? 넥슨. 하여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국정원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제일 중시하냐면 국가 간과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국적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미국도 고위 관리 특히 그 CIA 그 고위직은 거기다가 써놔요. 아예 엘리전스에서 충성의 대상. 그래서 미국 박아놓습니다. 근데 간혹 유태인 출신 중에서는 미국, 이스라엘을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주한미 대사로 오려고 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로부터 지원금, 연구자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원조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미국 FBI에서. 그거는 미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 차라리 한국 편 조금 더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스폰서 아닌 스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이 과연 국가와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충성서약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래도 임명하더라고요. 네.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이익을 대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적 라인도 의심되잖아요. 김태효 거기 안보실 1차장이 예. 사실상 안보실장을 임명하고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일 때 굳이 이분의 좋은 점을 말하자면은 뭐 영어도 잘하고 미국 통인데 또 성격이 약간 유순한 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밀리고 사느니 차라리 독자적으로 국정원장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주변 동료들의 말이 있어서. 근데 역으로 국정원 얘기하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관리할 만한 조직 자각력이나 예각적 판단력을 가졌다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심들이 컨트롤하기 좀 쉽게 그냥 위에 앉혀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부에서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해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해외 업무 판단, 분석, 수집, 건의 이런 내용하고 외교부하고 부분적으로 겹치거든요. 겹쳤을 때 국정원은 국정원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도 되고 보완도 되고 보충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교부에서 이제 뭐 해외 담당 차장도 온 적이 있고 지난번 김기현 원장 이번에 또 조태용 원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해외 파트가 대부분 외교부 애하 조직처럼 대해요. 그렇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해외 역량이 대폭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작업한 거 있으면은 외교부도 갖다 줘라. 쭉 그러면서 우리의 업무, 우리의 독특한 수집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야, 그 국정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못 듣는 이야기. 물론 뭐 지금도 진짜 중요한 정보는 밖에 발설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때 업무상 취득했던. 예, 그렇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가의 안보 라인이 뭔가 말도 안 되게 망가진 그런 느낌인데 그 이야기는 이따 따로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박선원, 김민석이 두 분의 인연이 있다면서요. 오랜 인연. 복잡하죠. 길죠. 좋은 인연입니다. 그때 저 인재영이 발표할 때 목도리 선물하셨다면서요. 걸어주셨다면서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영입은 당내에서도 비밀스러운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고 이번에는 김성환 의원이 맡아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영입이 된 것을 굉장히 듣고 기뻐했지만 그 과정은 잘 몰랐어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 대표하고 총장이 뭐였죠? 뭐 조끼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예. 목도리를 걸어주는 게 마우라. 있었는데 누가 목도리 걸어주면 좋겠냐 이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하면 제가 좀 치사하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랬든지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에서 이제 제가 가서 그러면 저 윤석열 뭐 40년지기, 30년지기 하잖아요. 몇 년지기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40년 된 거죠. 진짜. 40년지기? 예. 와. 85년 5월에 만났으니까요. 40년들이 좀 있죠. 예. 그저 미문화원 사건. 예. 그때 알게 된 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명은 서울대, 한 명은 연세대. 이거 맞죠? 미문화원 사건이 일어나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고 밖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지지 지원 기자회견도 하고 미 대사관 측하고 교섭도 하고 그런 것을 연대 학생회실에 모여서 저희가 했어요. 근데 학생회장, 저는 학생회장 겸 전학년 의장이었고 당시 박선원 지금 전 차장은 연대에 정확하게 뭐였어요? 삼민투 위원장이 광주 학살 원흉 처단 되게 투쟁위원회 살벌한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었어요. 광주 학살 우리가 그때 이거 싸웠어요. 원흉 처단으로 해야 되냐, 뭐 진상 규명으로 해야 되냐 그런 논쟁을 할 때 원흉 처단 투쟁위원장이었어요. 그 최근에 저 4월의 범 서울의 범이죠. 서울에 요즘에 4월달 총선 나도 의식을 해가지고 서울의 범은 그 후에 5.18이 일어나는데 80년대는 저 6월 항쟁 때까지는 5.18 진상규명이 그냥 아젠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상 규명을 사실은 미문화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가 더 크게 된 거고 그것은 광주의 진압이 사실상 미군의 승인해야 됐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된 거여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85년 사건이. 잠깐만요. 미문화원 점거하고 이러는 거 그런 분들 미국 한참 입국 금지됐었다면서.
그렇죠. 아. 네. 아. 신정훈 의원이 그래서 네. 신정훈 의원이 그 나주 시장이 된 뒤에 신정훈 의원은 미문화원 들어간 멤버예요. 된 이후에 기사가 한번 났는데 그 미문화원 참석 멤버 중에 미국 갔다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사가 잘못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번 이렇게 못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거쳤죠. 미국은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냐 시장이냐 상관없이 일단 자기 그 영지에 진입했던 그 레코드 갖고 보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그때 인요한 네. 전 국민의힘 예, 혁신위원장을 예.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그 부분 제가 간단히 말씀하세요. 여기가 데려왔었죠. 예, 네. 인요한 학생이 당시 세브란스 의대 4학년이었어요. 본과 4학년. 본과 4학년인데 우리가 이제 미문화원에 평화적으로 점거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또 한국 경찰이 미 문화원까지 들어와서 학생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쁘다. 한미 관계에 좋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또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 해서 인요한 의대 세브란스 의대 4학년 본과 학생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김민석 서울대 학생회 회장이었죠. 왜냐하면 전학년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만나서 협상했습니다. 예, 린튼. 그 네, 형이 존 린튼. 형이 존 린튼, 동생이 스티브. 이준석이 형이 말하는 스티브 스티브 린튼인데 린튼. 아, 예. 그 둘이 같이 왔었죠. 네.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결핵 지원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존 린튼하고 스티브 린튼이 찾아왔기에 우리 김 의장이 또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회담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기도실에서 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한국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며 미국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지 말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반미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워커가 우리가 그 농성을 해산하면 발표해 달라 그랬는데 의원님 실제로 했죠 그렇게. 했어요. 야, 했고 또 하나는 그때 사실 야 애들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밥 먹게 하고 뭐 그런 걸 했었죠. 차라리 미국이 더 나은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5.18이나 12.12 그때 따른 더 미국이 부인했다. 나기보다 그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자기들이 잘못 다루면 반전이 바로 직공 이제 미국에 대한 직공으로 간다는 것을 다른 제3세계의 경험 속에서 아마 그때 미국의 그 의원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학 가셨어요? 영국으로 유학 갔었고요. 박사학위 따셨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안보전략 비서관을 했는데 어느 날 미 백악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마이클 그린하고 빅터 차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1980년대 무슨 일을 한지 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워커 대사가 우리가 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에 꼭 우리를 편들어주는 듯한 내용의 반미도 아니고 평화적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한국이 결정을 하고 지지하지 않는다 독재를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더라 하니까 마이클 그린하고 빅터 차가 감동 먹어가지고 야 지금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자. 너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리가 생겼다. 개런티를 해주겠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그 과정들을 거쳐서 2024년에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선원 차장은 상당히 반미적일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딱 시작을 해가지고 교묘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사실은 한국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다루는 여기서 미국도 일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사실 나중에 중국도 갔었거든요. 이런 굉장히 최적화된 훈련 과정을 거쳤죠.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중가요가 이물련 행진곡 말고요. 반전반핵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우리 싫어합니다 그거. 우리 김민석 의장하고 저 세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 반전 반핵까지. 지금도 왜 박선원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영입했다고 하니까 저쪽이 공격이 그거잖아요. 쉽게 빨갱이 영입했다. 요거잖아. 지금도 현실이. 저는 오히려
친미라고 비판 많이 받습니다. 한미 그러니까요. 동맹 관리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저기 협력이 잘하죠. 이런저런 이쪽에서는 저렇게 비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비판하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현재 민주당을 비판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빨갱이잖아요. 대통령을 빨갱이가 3명씩이나 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적화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거 참.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게 묻고 싶어요. 조태용이 더 애국적이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기와 애국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을 생각했는지 박선원이 더 맞죠. 정확하게 했는지. 저쪽 사람들 보면은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느낌 너무 크고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이제 사실 김대중 대통령 그 대선 때는 김민석 의원이 그렇죠. 추미애, 김민석 이 두 사람이 거의 날렸었죠. 네. 그때도 그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니요. 그 저희는 뒤에 그때 이제 뭐 국회의원 또는 뭐 지역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할 때고 이미 그때는 그렇게 활동을 했고 이제 오픈돼서 했고 아마 박선원 박사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공개 정무팀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우리 이제 그 2000년에 제가 박사 받고 왔더니 김민석 의원이 실세였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정동채 의원, 네. 천정배 의원, 네네. 또 한 분 그때 그 우리 사무총장 하던 분 5분이서 정균환 의원 5분이서 김대중 대통령 외곽 전무팀을 하는데 박 박사가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좀 하니까 우리 같이 좀 하자 해서 저를 끌어당겨줘 가지고 그때는 제가 창당 작업, 영입, 공천 작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조금 전에 뭐 읊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였어요. 그때 총재 비서실장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DJ 정부의 황태자.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이 조직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이제 우리 김 의장이 이 대선을 앞두고 판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인재 후보는 뭐 한 22%에서 왔다 갔다 하고 노무현 후보를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한 16에서 28구까지 이 탄성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정동영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더 끌고 가기 어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새로 찾으셨죠. 그랬죠. 네, 그래서 노무현과 같이 가고 뭐 이 전체적으로 판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죠. 또 그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 이런 건데 거기에 지금 벌써 그때가 몇 년이죠? 이제 2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20년이. 야.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교해 보면 그때 진짜 젊었네요. 와. 그냥 지금으로 보면 삐덩어리들이었네. 참 저도 뭐 저도 기억 못하는 거를 기억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일을 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 좀 섭섭했죠. 왜냐하면은 김 의장이랑 이렇게 분석한 표에 본인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고 이인재가 대세론처럼 보였는데 노무현이 오히려 17, 8에서 거의 30까지 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겨야 되냐 하는 전략적 고민을 이제 김 의장이 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뭐가 당내에서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 당내에서는 좀 잘 나가는데 막상 본선에 내보내면은 안정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고 노무현 후보는 출렁출렁하지만 딱 판이 되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뭐 정동영 후보는 미미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들으니까 재밌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고 네네. 살짝 여러분들의 그 귀를 좀 열어드리기 위해서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핵심 요지는 뭐냐면 윤석열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뭐 경제건 뭐 안보건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시적인 이슈로 싸우잖아요. 윤석열 정권하고 이거 되네 안 되네 싸우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의 인터뷰였는데 최근에도 두 분이 이제 뭐 영입도 되고 그랬지만 뭐 의기투합하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간단히
좀 시작만 할게요. 제가 생각을 조금 많이 한 내용이었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박선원 우리 차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 핵심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심판론인데 사실은 심판론보다 국민의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된다. 현재의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안보 나아가서는 저출생 문제까지 포함한 위기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일단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세력은 현실적으로 민주당밖에 없다. 이게 기조고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정치적 문제,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 문제를 좀 짚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시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 지금 저는 사실 윤석열 때리기와 이낙연 때리기는 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별 의미는 없지만 신당이라고 언론에서 띄우는 세력들이 막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이제는 포지티브한 내용을 내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큰 틀을 한번 좀 그려놓고 시작을 이제 디테일로 가기 위한 1단계 자락을 깐 거고요. 그런 자락을 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특히나 그중에 남북관계가 이번 총선에서 많이 잊혀진 것 같았지만 최대 이슈로 될 것이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식에 일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감명받았다는 후문도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미시적 접근을 할 때 사람을 깨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이거는 김 의장이 정책의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을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그 식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한 건 뭐냐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 정권은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고위 당국자들 만나보면 이 정권 다루기가 쉽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원하는 건 몇 가지만 해주면 간섭을 안 한대요. 국정 운영이 뜻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왔느냐? 선진국에서 진입을 했는데 김 의장하고 이제 저하고 인식의 공유를 본 거는 안착하고 공고화해야지 이 선진국이라는 게 그 진입돼서 후퇴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 후퇴하지 않도록 보다 폭넓은 정책과 비전과 국력의 집중이 필요한데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안보의 위기, 총체적인 국정 위기로서 소위 이걸 복합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위기로 퍼지는 거예요. 민생 위기는 안보 위기로, 안보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로, 민주주의 위기는 다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총체적인 국가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 무슨 뭐 세대가 뭐 40대가 당대표냐 50대 당대표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정말 배척간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력을 다시 모으고 우리의 대한민국 현 주소를 다시 찾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거냐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데 이제 우리 김 의장이 착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민생 위기, 안보 위기, 민주주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이 그냥 망해가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빈익빈 부익부보다는 그래도 상당수의 많은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이걸 위기의식이라고 못 느끼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그래서 이 토론을 하면서 김 의장이 이제 제시한 건 우리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부터 전통적으로 그 제시했던 거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과 함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시각인데 그 중산층 강화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방향,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논의를 저희가 했던 건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중산층과 서민의 현 구조를 온전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중산층을 확대 강화하고 서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올리자 사실은 중산층 강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곳이 제대로 된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제 양극화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중산층의 확대 강화 그리고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해 보이지만 실제 정책 하나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토론할 대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큰 틀에 최근에 금융위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틀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아마 이것은 제가 지난번 하면서 출생과 관련된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걸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출생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연동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에서는 정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언론 문제도 있고 정당 문제도 있고 시행령 통치 문제도 있지만 당면하게는 사실 뭐니 해도 정치 테러 문제가 크고 그리고 저는 현재는 민생 남북관계 그리고 정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실제로 남북 문제 평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 북핵 1차 위기 때 DJ가 일괄 타결을 얘기하면서 정말 전쟁을 막자 이런 얘기, 북핵 위기를 막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에 준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시사회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한동훈이요. 대학생들 학자금 관련한 이야기를 해요. 획기적으로 뭐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 그거 반대해놓고 선거 때가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래 진단을 했었거든요. 시대적인 흐름, 시대 정신과 너무 멀리 떠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아젠다를 자기가 받고 이게 이제 국민을 속이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기했을 때 저쪽이 반대하다가 대세로 그냥 갔었거든요. 학자금도 전체가 안 되면 이자라도 취업 전이나 또는 취업하다가 실직했을 때라도 면제해 주자라는 걸 저희가 할 때 그걸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그 법 제가 냈었는데 그걸 결국은 저희가 강행 처리했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또 학자금 아예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씨는 보니까 일단은 정책에 대한 고민 자체가 경험이 있거나 깊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냥 하는 얘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거 있으면 하면 좋다고 봅니다. 내놨으면 좋겠는데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중에 최근에 계곡이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개연대라고 하던데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김 의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하나의 개념을 하나 찾았는데 자산가치 손상 방지다.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지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주식 문제, 대출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전세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재산 내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가 손상이 되고 침해와 흔들림이 나타나면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동산 정책, 우리의 세금 정책, 우리의 주식 정책, 대출금 관리 부분까지를 김 의장이 이제 개발한 컨셉인데 자산 가치 손상 방지 플러스 자산 가치를 키워주는 정책으로 맞춰서 중산층을 강화해주고 여기에 부동산 PF 문제도 장기적으로 면도날처럼 관리해가는 그런 플랜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개발했죠. 두 분 제가 그 정치에 뭐 정치를 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권 보셨어요? 지금까지? 없다고 봐야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포기 상태예요. 전 국정 포기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 두들겨 맞는 거 피하려고 해서 외국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저기를 내보내고 사실상 본인이 자발적 페이드아웃 상태잖아요. 부부가. 그러다가 이제 뭔 일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나오고 이런 상태여서 사실상 내정은 거의 손 놓은 것 같은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은 국정 포기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로 이렇게 언론과 TV 화면에 비춰지는 것 네. 외의 일은 거의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기 억울하시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를 내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국정 포기 상태. 그리고 경제는 알아서 맡기고 정치는 뭐 당하고 한동훈하고 몇 사람 데리고 하면 되고 안보는 뭐 안보실에 김태환한테 맡기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 감각과 목적 의식을 상실한 상태다는 거예요. 아유, 약간 소름 끼치네요. 어떻게 지금 왜 보통 기본적으로 대통령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가 나갈 정도로 네. 업무에 과하게 막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유튜버가 윤석열 씨 출근 시간을 체크를 했더니 제때 출근하는 게 딱 한 번이었다. 한 두 달 동안. 그랬더니 그 채널을 지금 방심위가 블러 처리를 했다고. 예. 그런 정도면 딱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딱 화면에 보이는 것만 토론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 방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방향만 잡고 어젠다만 제시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소위 대통령제의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가진 미국의 이른바 대통령 학에서도 논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건 같이 방향만 잡은 지도자 더 잘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놓는 언술의 이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네. 그 거기에 딱 장악이 돼 있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획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김 부장님도 그 DJ 정권 때도 잘 밀착해서 보셨고 또 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봤고 쭉 봐왔는데 대통령들이 1년 반 되면은 이제 일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여 과잉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보가 다 축적이 되고 1년 반 되면 제일 많이 알아요, 대통령. 힘도 제일 세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가르쳤던 자문 교수들 이제 필요 없고 장관들 다 모르고 정보 제일 많이 알고 자기가 이제 장관을 갈아야 될 때예요. 그럼 자기 입장과 계획을 갖고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집권 2기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1년 반부터 거의 대통령이 날아요. 대통령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있는 분은 거꾸로 해요. 1년 반 있어 보니까 나머지 3년 반은 더 이상 못 맡기겠다. 두려운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저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요. 김구 선생처럼.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내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 후에는 사실상 현재 윤석열 국정은 종식이 돼야죠. 그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 방식으로는 존속 국가가 운영이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야기 한 번만 진행시켜 볼게요. 지금 또 국정원 제1차장 출신께서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김정은의 선언이죠, 선언. 한국은 주적이다. 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이제 헌법에다 그걸 넣겠다 이런 거고요. 선대의 유지는 다 싹 필요 없다. 다만은 대한민국은 섬멸해야 될 주적이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딱 이것만 떼놓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니 하지만 거기에 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혹은 한반도의 명운은 대한민국 혼자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 이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와 안보 질서를 차분하게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책임이지만 북한도 절반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언술과 그에 맞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정책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면 대화를 하자고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런 전제 위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느냐. 아니 김정은이 이제 10년 집권했지만 아직도 젊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고아입니다. 주변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외골수의 길로 간다고 하면 그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같이 개척하자, 대화하자,
군사적으로 좋다. 당신도 뭐 핵무장 강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군사력을 키우되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만나자. 대화하자. 핵 문제 풀자. 긴장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면 대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더 강한 말을 해서 이 갈등 지수, 이 위기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만 보태면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대한민국 주적론 또는 적대하는 민족이지만 적대하는 세력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다만 거기서 지적할 것은 우리도 주적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을.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호 군사적으로는 주적이라고 할 만한 대치 관계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일면 대화 내지는 적어도 충돌 방지 이에 대한 노력이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며칠 전에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 억지는 해야 되지만 국제적 충돌을 방지 못하면 그건 무능이다. 그건 무조건 무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목에 있어서의 무능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 상황을 그냥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북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만만하면 제일 쉬운 거죠. 전가의 보도처럼.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그걸 변화시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우리 정부들이 해왔던 거고 지금 국면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 핵 억지 이상 중요한 게 국제적 충돌 방지죠.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오히려 북한한테 명분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쏘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인 효력 정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파기한 거는 북한이니까 북한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서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로 나올 줄 알았나 몰랐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결정이죠. 신원식?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알면서 효력 정지하면 파기로 나오고 파기로 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 이 효력 정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 잘못 관리하는 거죠. 이건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한라인 지금 없어진 거예요? 전혀 없다고 봐요. 붕괴된 한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우리 박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이 한라인을 이제 뭐 몇 개 채널이 있습니다. 군통신선 또 남북 적십자선이 있고 또 유엔 정전협정에 기초해 가지고 유엔사와 북측 간의 한라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핫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DMZ를 비롯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동하는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핫라인, 그 유엔사 핫라인 외에는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그 1961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 미사일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경험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오해와 오판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핫라인이거든요. 그 핫라인의 출발이 그때인데 1961년 이후에 1988년에 당시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안보팀하고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소련의 안보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상황을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핵전쟁 직전 단계에 가 있었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정말 몸서리 쳤다. 최근에도 그저 특히 미국 쪽 관계자들이 지금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설레발을 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핵전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그냥 트럼프, 김정은처럼 말풍선 주는 정도로 끝날까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저보고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핵전쟁으로 전이되거나 전화할 수 있는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 장치인 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더구나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양쪽이 다 하고 있지 않고 그걸 더 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로 대단히 위험하고 미국의 조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느 시기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에도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양쪽이 싸우고 나면 굉장히 공허한 승리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국면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게 선거의 시기, 한국과 미국이 다 선거가 있어서 저는 원래 모든 전쟁이라는 건 2차 대전 이후의 경험상 성냥불 잘못 장난치다가 이게 대형 화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는 예민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이제 푸나님 이야기하신 미국 전문가 또 우리 의장님 이야기하신 미국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11월 8일 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하고 밥 칼린이 왔을 때 같이 면담도 하고 토론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1950년 이후 지금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정은은 더 이상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추구했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에 목을 매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핵전쟁의 카드까지 그러니까 직접 핵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핵전쟁의 카드까지 활용을 하면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재통일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5, 6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고리 한국과 일본과 괌까지 공격하면서 미국은 공격하지 않겠다. 미국은 나한테도 핵무기 쏘지 마라 하면서 약한 고리인 한국과 일본과 괌을 칠 때 답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뭔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해커 박사와 밥 칼린의 주장이고요.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고 밥 갈루치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던 밥 갈루치도 전 세계에서 4대 화약고가 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2,500선 주식시장 붕괴된 이유가 남북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보 문제는 안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위기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일정 정도 북한과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입장에서. 근데 최근에 북러 북중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네. 이 역대급이라면서요, 이게 이 상황이. 북러 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주변 합참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다 갖다 줬다. 포탄도 갖다 주고 탄약도 갖다 주고 미사일도 갖다 줬다. 그러니까 쟤네들 무기고가 비었다. 그래서 제가 허장성세다. 겁먹을 거 없다. 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설은 아니다. 소련의 시스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시스템으로 북한의 그 군수 공장이 다 깔려 있고 그동안 이것이 20, 30%도 가동이 안 됐었다. 근데 이번에 무기를 다 주면서 자재와 물자, 설계도를 다시 받아서 러시아로부터 여기서 그 물자를 생산하면 이 물자가 일부는 러시아로 가고 일부는 북한에 남음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무기고가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정세 분석을 하고 북한이 어떤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 말로 떠들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소수파의 주장입니다. 그 정보와 외교는 결국 목적이 우리 국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표현 가끔씩 씁니다만 안보 얼치기들이 그냥 친미 사대주의 느낌으로만 뭔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없고 말하자면 미국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지켜줄 거야.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미국 발표로 작년에 그랬었죠. 133조를 한국 기업이 투자했다.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밝혔던 숫자고 실제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고 별걸 다 해도 한 7조 원쯤 투자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도 팔아먹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보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죠. 예. 저는 거기서 미국으로 일반화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누어서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군 출신이나 직접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나 안보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신중합니다. 옛날에 국무장관했던 콜린 파월 같은 경우가 미국의 그 지도급 인사 중에서 제일 신중론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병법은 백전백승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전불태를 논하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서 딱 하면 그냥 뭐 전쟁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전쟁을 안 해봤거나 군에 안 갔다 거나 그런 경우가 하는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 억지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진짜 이 한반도가 또 한 번 전쟁이 나면 완전히 불바다하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신중론, 나가서 싸우는 건 젊은 사람들일 텐데 그런 말만 세게 하는 이런 강경론이 과하게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 정부 내에 그런 전체의 평화를 관리할 만한 침노와 균형 감각이나 경륜이 있느냐. 지금 일단 만약에 안보를 위해서라면 신원식 자체가 자격이 없다면서요. 신원식 장관이 장관되기 이전에 국회 정보위원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기조실장이고 차장이니까 국회 정보위원회를 가면 이분이 회의에 제대로 나오시질 못해요. 거의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거의 겨우겨우 걸어와서 자기 발언만 이야기하고 나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24시간 7일 연속 2달, 3달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이분 주식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생명입니다. 평화가 돈입니다. 근데 평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오면 때리겠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앞세우시는 분 밑에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죠. 그다음에 인성환 국방담당 2차장은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하신 적이 없어요. 아이고. 대단히 외람되지만 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군이 있고요. 흙탕물 군이 있어요. 아스팔트 군은 야전에 안 나가봐서 사단장도 안 해보고 전쟁을 GOP에서 근무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킵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합참의장 그다음에 그렇잖아도. 해군 총장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합참으로 전쟁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를 뺐어요. 청와대를 빼서 용산에 갖다 놨어요. 용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개활지예요. 아이고. 개활지에서 어떻게 서울을 사수합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핵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게 72시간 버틸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승만처럼 서울을 버리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면서 경무대 포기하고 한강철교 끊고 한강다리 끊고 지는 도망가고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짓 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2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버텨줘야 다시 우리가 전투 재정비를 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없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 포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미군 따라서 평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래 애정됐던 우리의 전쟁 지소로 갈 겁니까? 우리의 전쟁 지소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 지소로 가는 길은 청와대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용산이 또 도청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 개선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참. 예, 이 교과서에 의하면 도청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도청, 두 번째는 시설 도청, 세 번째는 패킷 감청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걸린 것은 제가 이게 자기들이 합참에서 CIA에서 잡은 걸 합참에서 준 정보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정보는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사이에 대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전화 감청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급히 옮기면서 곳곳에 시설 감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첩보를 수집하면 첩보 정보를 준 쪽에게 어디까지 배포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져간 정보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합참한테 보고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고 CIA 본부에도 보고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다가 시긴트도 있지만 휴민트도 있을 거다까지 나오잖아요. 휴민트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파이까지 실제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외교 대통령도 스파이라는 의혹이 있는 정도니까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보니까 미국 유권자 44%는 트럼프 대선 승리를 예상하고 바이든은 35%. 그리고 어제 오늘 나왔던 게 이변은 없었다. 트럼프 첫 경선 아이오와에서 압승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던 그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바이든한테 올인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트럼프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가파라지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봤던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러시아의 관계도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한국 경제를 다루는 방식도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별로 대비 안 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로서는 그 전체를 또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항상 양발을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념 전쟁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전략적 인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약간 붙잡아두는 정도에서 자극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갔었는데, 다시 트럼프가 들어오면 북미 관계 사이에 한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면은요, 바이든은 동맹국을 동원해서 전부 다 때려잡자.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다 그냥 가둬서 봉쇄하자. 트럼프는 중국 하나만 봉쇄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재임할 때 전쟁 없었다. 특히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 즉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다시 러브레터를 주고받겠다. 그래서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오해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의 시작은 스탠드 스틸이라서 동작 그만.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프리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네가 핵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핵 능력을 키우는 행동을 중단해라. 그래야 이제 핵을 포기하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해봤다 하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이때 이제 미국을 다녀보면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정상적인 백인 남자면 좋겠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면 찍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수, 뭐 다양한 그런 그 표현하기 뭐한데, 이제 유색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인 중에 제일 정상적인 것 같으니까 바이든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백인 세계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워낙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로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나 해서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비춰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 부통령이 원래 바이든 4년만 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원래 처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근데 바이든이 더 욕심 부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유 참. 어쨌건 지금 이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보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행동대장이 달려가서 시진핑 귀싸대기를 날리는 이런 형국인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트럼프는 한번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것이 어느 정도 중국한테 관철되면 잊어먹어요. 근데 국무부나 이제 국방부나 백악관 관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대통령이 중국한테 뭐라고 했어 빨리 대책 만들어서 계속 켜켜이 쌓아놓습니다. 선반에 쭉 쌓아놨는데 트럼프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쌓아놔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대중국 봉쇄 정책을 바이든이 오니까 갖다가 밀어댄 겁니다. 근데 바이든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고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올라오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이념적 색채가 바이든의 대중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오히려 과욕이 있고 과욕이 있으니까 실행이 안 되고 관계는 악화되고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태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북한의 어떤 전반적인 외교 정책이나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그 이후에 미국의 변화도 한편으로는 계산하고 있겠죠. 또 한편은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지적했는데 기시다 카카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지 않은 단선적이지 않은 복선적 접근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난수표 방송 이런 거를 중단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남 어떤 공작적 개입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언사를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강경하지만 자기의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읽어가고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게 국제적 충돌로 되는 것을 막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전체의 일본과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만한 외교력을 과연 윤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제로라고 보고 너무나 그 생각 중에는 굉장히 그냥 한눈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것이어서 대단히 사실은 네.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죠.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거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외교 국방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국익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이 정부는 매우 독특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죠. 결국에는 윤석열이나 김정은이나 자기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절대적으로 다음을 쌓아놓고 여기에 나중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네요. 그냥 무능이네요. 예, 국정 포기 무능. 그래서 이제 김 의장하고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는 뭐 특히 이제 김 의장은 일본하고도 좀 커넥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주변 사국하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 역량, 민주당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몸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뜬금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암살 미수 사건을 당했어요.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관련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아까 민생, 민주, 안보 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검찰 독재는 연성 독재다. 그러니까 총칼 안 들고 군홧발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수당 되면 군홧발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면 경찰 군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성 독재가 연성 독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성 독재는 단순히 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폭력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악성 독재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승리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다시 이것이 민생의 위기로 계속적으로 위기가 환류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유능한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기들이 이기면 이런 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지금도 공공연하게 내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그 피습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테러 연구에 따르면, 제가 테러 전문가는 아닙니다. 테러 연구에 따르면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근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따라서 그 부담이 있다. 그건 뭐냐?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배후와 그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다. 즉 부인할 수 있으면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테러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이 그런 겁니다. 아, 무섭다, 즉 진짜.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준비가 된 테러이고, 총리실에서 테러 종합 센터에서 이것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탤게요. 저는 이번 건은 암살 테러 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그 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변명서라는 것을 준비한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뭐 의혹의 점이 많지만 한국에서 안 쓰는 법률 용어거든요. 일본식 법률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일본에는 변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메이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것을 입력한 과정에 분명히 일본적 흔적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는 그 의식을 주입받았다가 하는 일본 쪽 구구단체의 영향이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에 사실은 1년 전쯤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밖에 나가서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찰의 집회 관리가 상대방 집회와 우리 당 집회를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그쪽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향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가 얘기할 때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음공이라고 그랬어요. 음공. 무협지에 보면은 음으로 사람 죽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그냥 완전히 향해서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집회 관리입니다. 과거에 그런 집회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집회 관리하는 걸 보면서 마치 해방 이후에 좌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같은 집회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갔었거든요. 당원으로. 예. 근데 바로 옆에서 뒤쪽에는 잘 들리는데 바로 옆에 연설할 때는 아예 소리가 안 들릴 정도.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경찰이 작심을 하고 옆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저거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충돌 유도 관리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 이 정부가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I don't care. 나 몰라라 하거나 사실상 유도하는 또는 방조하는 집회 시위 관리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나와서 암살 테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금 축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냥 사실상 실제 사단이 났으면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찌르고 다시 찌르려 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찌르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암살 시도했던 그 사람이 뭐 언론에서는 무슨 뭐 이래서 자기가 뭐 테러를 하려고 했다, 살해를 하려고 했다. 사실상 그 살해 시도와 의도를 그냥 있을 수 있는 정치 행위처럼 아주 합리화하는 식의 언론이 지금 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폭력 조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요. 이런 것은 이게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한 위기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폭력주의적 사고가 연동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독재가 아니고 이념적 철학적으로 극우 지향의 바탕을 둔 나치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요.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딱 됐네요. 자, 자주 모실게요. 이거 재밌다 그런 이야기.
맨날 그 미시적인 얘기만 하다가 제가 어, 한 가지만 어. 나온 김에 광고 좀 말해도 제가 이제 총선이 좀 곧 시작되고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 사명감을 좀 가지고 제가 지금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전체적인 국면을 놓고 필요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씩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이런 지난번 했던 얘기 같은 좀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계속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방송 다음 주부터 유튜브를 하나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아주 짧게 김민석 TV? TV가 아니고 있어요? 제목을 정했어요. 김민석의 대중교통. 네. 김대중 정신으로 새로운 지금 길을 만들어져 있어요? 찾는 이제 제목 만들었고요. 링크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아니,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홍보 좀 해드릴게요. 네네. 저한테 링크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되고요. 예.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우리 김 의장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편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성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인재영입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님 처음에는요 뵙기 전에는 무서운 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따뜻하신 분이야. 만났을 때부터 보면 뭐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민식 전 보훈부 장관 출마한다는 아니, 소리. 박민식. 박민식. 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박민식이 출마한다는데 거기에 박용찬인가요? 정용찬인가? 거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현 위원장이 있고 박민식 장관이 용산에서 해서 나온다고 사실은 아직 공식화 안 됐는데 제가 들었는데 누가 하나 또 온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통일의 북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때 21대 때 경선 불복하셨던 민주당 그분은 또 탈당을 하셨고요.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하실 거잖아요. 예, 출마는 확실히 하는데요. 어디로 가실 건지 밝히실 수 없어요? 아니 당에서 좀 정해주는 대로? 정해준 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활동을 어디서 정해서 하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인재영입이 이루어졌고요. 김구 선생 증손자 분이 인재영입을 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 총선에서 당에 또는 국민들께 많이 기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분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날에 있다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